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21대 총선이 한 달 앞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19에 온 신경이 집중된 탓도 있지만요. 정치가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꼼수에 꼼수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핑계에 핑계를 댑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요. 앞으로 한 달 후 4월 16일 여야는 어떤 표정으로 아침을 맞을까요? 3월 16일 아침의 매일경제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우리나라 중소기업 얘기, 지금 코로나19 파문 경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일감이 끊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이대로는 중소기업 줄 도산될 수도 있다. 어려움이 닥치면 대기업은 그래도 버팁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아래에 있는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모습이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설치한 한 주차장 모습입니다. 대형 마트에 있는 주차장이죠. 전체 사진을 한번 좀 잡아주세요. 보시면 차량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뭔가 하고 있는데 이 차량 한번 보실까요? 어디까지 가 있냐면요, 쭉 가서 이 뒤쪽에도 있습니다. 거의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개발했죠. 한국형 드라이브 스루 검진인데요. 미국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주차장에다가 이 검진소를 설치하고 검진하고 있는 건데 차량들이 검진받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확대된 모습 보면요, 차량 오는 순서에 따라서 검역관들이 가서 검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우리나라 말로 하면 승차 진료 정도 되는데 이런 용어를 좀 써달라는 이런 당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로 수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교육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시죠. 학교가 뚫리면 대책이 없다. 초유의 4월 개학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번 계약을 연기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좀 더 2주 정도 더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4월이 됩니다. 교육부 추가 연기 여부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막판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저쪽 끝에 있습니다. 제목이 군 맞습니까?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시위대가 침입돼 철조망 뜯어도 경보 시스템이 먹통이었다. 이런 거 뜯으면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침입을 알고도 40분 뒤 늑장 출동했다. 그래서 제목이 이런 모습인데 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선 D-30, 그렇습니다. 30일, 한 달 남았습니다. 비례당 수싸움이 승패를 가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야가 비례의석 확보 4월권 총력전,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먼저 출범시켰죠. 그러자 지금까지 거세게 반발하면서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그리고 무당층의 코로나 민심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기사에 따르면 총선 변수 크게는 비례당 수싸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 민심은 과연 무엇일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박기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3월 16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새로운 진원지. 유럽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다 진원지가 돼버린 걸까요?
원래 진원지는 중국, 그중에서도 우한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키워드는요, 지금 각국이 백신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벌써 상당한 기간이 흘렀죠? 각국의 전문가들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4월 개학. 방금 일면 기사에서 보셨지만 교육당국이 지금 이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다시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면 다시 대구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운데에 있는 그래프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시면요, 이 하얀색으로 된 그래프는 매일매일 확진자 숫자를 얘기해 줍니다. 일단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2월 21일서부터 3월 초까지는요, 폭증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급격히 또 꺾이기 시작을 해서 쭉 내려가죠. 그리고 200명대, 그리고 100명대로 옵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지난 14일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뭔가 좀 이렇게 주춤하고 잡혀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반대로 격리 해제자는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해지신 분들이죠. 자, 이런 모습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는요. 내용 보겠습니다. 하루 확진자 66명. 76명입니다. 76명으로 뚝. 집단 감염 불씨는 여전하다. 자, 100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처음 보는 숫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집단 감염 불씨는 여전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곳곳에서 뭔가 이렇게 다수의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종 해수부에서 거의 30명 가까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고요. 동대문 교회 그리고 PC방도 20명 넘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콜센터 100명, 120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당국이 이런 걱정을 좀 내놨습니다. 유럽 입국자 발열 증상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들이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유럽 통한 코로나 역유입.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의 집단 감염. 요 두 가지가 아직은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 확진자 숫자가 줄고 있지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 등 여행한 44 여성, 그다음에 밀라노 유학 26 남성도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감염이 된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유럽 특별 입국 절차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국내에서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전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urope has now become the epicenter of the pandemic. More cases are now being reported every day than were reported in China at the highest of its epidemic. 자, 지금 이 상태로라면 지금 박능우 장관 얘기 들어봤죠? 박기주 교수님. 사실 그냥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뭔가 좀 검역이나 제한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어떤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입국자들은 다. 우선 지금 이제 현재 특별 입국이라는 게 예. 있는데요. 특별 검역이라는 게 있는데 예. 기존에는 이제
중국 후베이성 그다음에 이제 그 이란, 이탈리아만 했었는데 예. 엊그저께 보면 이제 어제죠. 예. 프랑스 다른 나라 이제 예. 유럽 5개국에서 했는데 그거를 예.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겠다.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완전 봉쇄는 아니지만 예. 특별 검역이라는 게 이제 오신 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발열 체크 이런 거 외에 한국의 주소지를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어디에 머물 것인지를 정확하게 적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는지를 직접 전화를 해보고 그 자리에서 또 전화를 해보고. 예, 안 되면 못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을 깔아서 자가진단 앱을 해서 이것도 이제 뭐 한국의 표준 모델이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걸 안 하거나 이탈하게 되면 또 다시 경고가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돼서 사실상 들어오게는 하지만 굉장히 깐깐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적기에 억제 정책을 예.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일일이 하는 검역 인력과 자원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이제 보류를 했는데 현재 이제 준비되는 대로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지금 아시지만 바이러스가 이거 돌고 돕니다. 예. 중국 갔다가 일본하고 우리나라 예. 갔다가 이제 이탈리아, 유럽 갔다가 미국까지 갔기 예. 때문에 서로 이제 돌고 돌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제 차단할 수밖에 없기 예. 때문에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세계보건기구 WHO가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광범위하게 전 세계 다 퍼졌다. 그래서 특정 나라를 막내 악마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국자 전체를 상대로 특별 검역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머물 곳 정확하게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앱도 깔아서 스스로 조심하고 체크를 해라. 이겁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국하시는 분은 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이라면.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유럽 상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탈리아입니다. 뭐 사망자가 하루에도 수백 명이 늘고 있고요. 확진자는 수천 명 단위로 늘고 있습니다. 보시죠. 확진 2만 명 이탈리아. 그러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80세 이상은 진료가 어렵다. 젊은 환자 우선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의료 당국이 지금 확진자 숫자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극이요. 여기 아랫부분 좀 잡아주시죠. 여기 글자가 좀 작지만요.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온라인 매체 폴리티코의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환자 급증으로 이탈리아의 의료진은 치료 대상을 선별해야 하는 윤리적 선택에 직면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으니까 나이 드신 환자보다는 젊은 환자 위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윤리적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고민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사망 1,400명 넘고 하루에 3,000명 넘게 확진이 됐습니다. 6천만 전 국민 대상 이동 제한령이 내려졌습니다. 고령 인구가 22%로 일본 다음으로 높다고 합니다. 의료자원 부족, 선별 치료론에 직면했다. 지금 이탈리아에서는 이동을 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허가가 안 됩니다. 허가가 있어야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무슨 식료품을 산다든가 약품을 구하다든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해야지만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고령 인구가 22%면 일본 다음이잖아요. 네. 그럼 일본이 더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된 겁니까? 확진자도 안 늘어나고요. 사망자 발표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일본을 수상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기사에서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이 부분입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인용해서 지금 기사를 싣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첫 코로나19 확진자도 우한에서 온 중국인 부부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한에서 온 중국인 부부 관광객이 이탈리아의 첫 확진자로 밝혀진 겁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들의 확진이 확인되다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탈리아와 중국으로 오가는 모든 항공편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미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이런 논란이 불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미국 상황 좀 보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관리본부, 미국 질본입니다. 미국인 최대 2억 명 감염될 수도 있다. 2억 명이요. 미국 인구가 3억 5천 아닙니까? 근데 최대 2억까지 갈 수도 있다. 대선 스케줄도 올스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미국 최악의 시나리오 어떤 보고서입니다. 미국 사망자가 17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 이거 뭐 이 정도인데 지금 대선을 신경 쓸 여유가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우여곡절 끝에 코로나19 검진 받았죠. 음성 나왔습니다. 그러나 딸인 이방카는 감염 의혹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도 타격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유럽 쪽 지도자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For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And I am taking will open up access to up to $50 billion of money for states and territories and localities in our shared fight against this disease. Del estado de alarma afecta a todo el territorio español durante 15 días que podrán prorrogarse con la autorización del Congreso de los Diputados si fuera necesario. 지금요, 각국 지도자들도 감염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다들 전 세계가 지금 발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박희수 교수님. 예. 요 앞선 기사에 보시면 이탈리아의 첫 확진자 중국 우한으로부터 온 중국인 관광객 부부다. 이게 좀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역시 시작은 중국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예. 첫 환자가 우리 이제 인덱스 케이스라고 하는데 예. 첫 환자가 어디서 왔냐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탈리아는 이미 하루에 오늘 보니까 지금 예. 또 추가로 어제자로 예. 368명이 돌아가셨어요. 사망자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슷하거든요. 이탈리아가 6,600만이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5,100만인데 하루에 300명 돌아가시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패닉 상태죠. 예. 그렇게 이제 병상도 부족한 예. 문제도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저렇게 이제 숫자를 2억 명을 내놨는데 이게 좀 타당합니까? 아니면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미국 인구가 이제 한 3억 3, 4천, 예. 5천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계산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생산 지수라고 해서 전파 속도가 지금 현재 이제 한 3 정도를 보고 예. 있는데 1-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메르켈 총리도 지난번에 보시면 보수적으로 60-70%가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예. 손을 놓고 바이러스가 전파가 지금처럼 되면 저 정도는 감염이 되고 2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되니까 1% 우리 지금 치사율을 1%만 예. 보면 170만 명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주 그냥 이 바이러스에 대해 손 놓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하고 완전히 치료제나 무방비 상태. 무방비 상태. 옛날 원시시 어떤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저 정도까지는 아마 아닐 건데 예. 현재로서 그래서 이제 치료제 백신에 대해서 개발을 많이 하는 거고요. 예. 추가적으로도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그런 노출식보다는 벌써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억제 정책, 또 완화 정책을 충분히 해서 가능하긴 한데 아마도 이제 저만큼 우려하는 거는 대선 문제도 있고 또 트럼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본인들 전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좀 더 보수적으로 보되 최대한 강건하게 정책을 내세우겠다 뭐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으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겠죠. 지금 이런 비상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더 이상 큰 비상이요. 자, 윤경호 의원님. 그런데요, 미국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나온 말이 있습니다. 의료 보험 얘기가 꼭 나옵니다. 미국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거기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의료 보장이 잘 되는 국가는 또 다른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이 예. 미국은 응급실에 실려가면 기본적으로 몇만 불이 깨진다. 몇만 불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선 본인이 타고 간 앰뷸런스 이용료부터 예. 그다음에 응급처치 뭐 기타 등등 나중에 입원료까지. 예. 그래서 오바마가 재임 시절에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5천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오바마 케어라는 거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건데 어찌됐든 지금 미국은 예. 얼마나 불안감이 휩싸였는가가 두 가지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더군요. 예. 어제까지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는 JFK, 뉴욕의 JFK 공항이나 기타 유럽으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창구가 되는 공항에 예. 미국 사람으로서 유럽에 거주했던 예.
사람들이 예. 미국인들이 미국 국적자들이 예. 대거 귀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본토에 아까 우리 기사에서도 있었지만 4만 명 넘는 확진자가 있고 예. 유럽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유럽에서 탈출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 봉쇄령을 발표를 할 때 예. 미국 국적자는 제외를 했거든요. 그 바람에 미국 공항에 지금 유럽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인들이 대거 들어왔는데 예. 이들을 우리처럼 발열 체크라든지 기타 검진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그냥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공항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그럼 혼란에 그 가운데서 증상자 또는 확진자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죠. 혼란에 빠져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장면에 나왔습니다만 예. 트럼프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촉발한 꼴이 돼버렸다. 왜냐? 지금 미국의 대형 마트에 예. 단순히 휴지 또는 뭐 손세정제를 사러 왔던 예. 사람들이 옆 사람이 병물을 사고 또 일회용 음식들을 사고 하는 걸 예. 보고 불안감에 동조해서 그러니까 안 너도나도 사려고 했다가 같이 사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어저께 나온 인터뷰를 보면 옆 사람이 사니까 나도 불안해서 같이 샀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대형 마트에서 저렇게 사재기와 예. 옆 사람들을 사실은 믿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 사회의 단면이 지금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대한민국이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래도 통제가 되고 있고 이건 통제라고 할 수 있는 걸 뛰어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다고 서로에 대한 사재기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마스크 이외에는 아직까지 예. 그런 식의 극단적인 면은 없는 건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찌 보면 불신이 지금 예. 극에 달아 있는 게 미국 사회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지금까지 미국이 사실은 좀 생각보다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얘기만 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글쎄 저는 뭐 미국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예. 이런 그 갑작스러운 뭐 전염병 이런 거에는 조금 약간 약한 어떤 대응 체계를 가진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체계 자체가 좀 예. 취약한 면이 있었다. 예. 이 말씀이네요. 아까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료보험 체계도요. 예. 거기는 뭐 굉장히 경제 논리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렇게 나눠져 예. 있긴 한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적 의료보험,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우리는 모든 걸 지금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저런 식으로 비상 그 사태를 선포하지 않으면 예. 무료로 공적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료보험이 없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 의료보험을 들지만 그렇지 그렇죠. 못한 사람이 수천만 명이라면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렇게 비상사태 선포를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사재기 부분이 있잖아요. 예. 사재기 부분도 이제 미국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뭐 총기도 그 소지가 자유화돼 있고 예. 이런 곳이 많고 뭐 이러다 예. 보니까 그런 어떤 안 좋은 불안감이 형성이 되면 어떤 치안 유지가 우리나라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방위군을 예. 들어오게끔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군 얘기가 항상 그렇죠. 같이 나오는 예, 예, 거군요. 그러니까 치안 유지를 위해서 미국의 시스템은 독특해가지고 방위군 요청을 해가지고 예. 치안 유지를 합니다. 저런 그러니까 폭동이라든가 상황에서. 아마 그런 일이 혹시라도 예. 있을까 봐 그러네요. 예, 불안정성이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체계가 지금 만들어내는 어떤 부분이 상당히 크다. 원래 그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예방의학이 발전이 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질병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제 예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치료 중심으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전염병을 중심으로 한 체계는 미국도 고민을 해서 예. 좀 약간 타이트하게 탄탄하게 지금 마련을 해야 되는 어떤 시기가 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각 나라의 어떤 취약점이 이번에 아주 여실하게 좀 드러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잠깐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말씀은 군이 투입이 되고 폭동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데, 그러고 보니까 미국에서 사재기하는 물건 중에 하나가요, 총하고 실탄이랍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총과 실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잠깐 얘기 나왔듯이
혹시라도 모를 치안 부재 이런 걸 또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더 기술적인 측면을 다룬 기사들이 있습니다. 진단 키트와 백신에 관한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미국 FDA, 미국 식약청이죠. 한국 진단 키트 부적절하다. 뭐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국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방역당국 중대본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요. 이렇게 합니다. 우린 그런 키트 자체를 안 써요. 잘못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좀 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키트는 세계보건기구 WHO 진단법에 맞춰서 제대로 맞춘 겁니다. 지금 이게 왜 논란이 됐냐면요. 이 진단 키트가 만약에 부적절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그렇게 많은 확진자 했는데 이게 못 믿을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좀 잘못 알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식약처, 미국 FDA 부적절 평가 시약. 한국서 안 쓰는 제품을 가지고 거론을 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진단키트가 여러 업체에서 만들잖아요. 제약회사들도 등등등해서. 그런데 미국에서 이걸 공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출하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쓰지 않는 게 제출됐는데 미국 식약청에서 이걸 가지고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번지수가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게. 미국 의원 언급한 건 항체 검사법 시약인데 국내에선 모두 유전자 검사법을 사용한다. 우리가 쓰지도 않는 걸 가지고 왜 한국하고 연결 짓는가. 뭐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작을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방역당국이 한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또 WHO가 권고하고 있는 진단 최종적인 확진 방법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리얼타임 RT-PCR로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일부에서 마치 한국의 우리나라의 리얼타임 RT-PCR의 진단 제재의 어떤 정확성, 신뢰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일부 있는 것으로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박규조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조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예, 너무 어렵지 않게. 서로 예.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예. 있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다는 걸 체크를 할 때 예. 뭐 바이러스가 하나만 코로나도 있고 HIV도 많잖아요. 예. 그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항원이라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형성이 되는 항원, 예. 그다음에 항체라는 게 있고 이걸 예. 이제 무찌르는 게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법이라는 거. 항원이 있는지를 보는 예. 거. 둘째로는 거기에 항원이 들어오면 항체가 형성이 되니까 항체가 있는지 보자. 왜냐하면 항체를 보게 되면 바이러스 들어온지 아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 바이러스를 직접 보자. 항원 항체도 헷갈린다. 왜냐하면 항체는 덜 생길 수도 있고 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FDA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마도 예. 우리나라에서 현재 하는 바이러스를 유전자를 체크하는 그게 아니라 예. 일부 업체들이 신속 진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항원 검사나 항체 검사는 굉장히 빨라요. 키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임신 진단 키트, 그다음에 HIV를 에이즈를 걸렸는지 체크를 할 때 선별 검사라고 하는데 예. 스크리닝 검사를 할 때 저 항체 검사는 이제 엘라이자 검사라고 하는데 예. 제가 말했던 두 번째. 그래서 그거를 국내 업체가 FDA에 신청을 했나 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쓰고 있는 게 아니네요. 제가 세 번째로 얘기한 유전자 증폭, RT-PCR 검사법이 아닌 거죠. 그럼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바이러스를 직접 들여다보는 겁니까? 유전자를 뽑아서 바이러스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한 거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요. 차로 치면 페라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아주 좋고 성능이 좋은 예. 차고 그거는 임시로 잠깐 차는 리어카 아니면은 뭐 조금 더
그래서 서로 지금 다른 키트가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항원검사법, 항체검사법이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빨리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민감도 특이도라고 해서 예. 잘 맞추느냐 안 맞추냐가 있는데 예. 항원검사 이런 건 빨리 보는 대신에 잘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본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RT-PCR, 예.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 검사법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검사법이고 WHO나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뭐 잘못된 논란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진하는 방법은 간접적으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항체를 파악해서 보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보는 방법인데 우리는 직접적으로 바이러스를 확인합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미국 FDA가 얘기한 거는 항체를 봐서 파악하는 건데 이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걸 문제 삼았는데 그거 아니랍니다, 지금. 예, 참고로 그래서 신종플루 때도 예. 항원 신속검사법을 썼는데 초기에 쓰다가 빨리는 볼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기 틀릴 때문에 수가 틀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RT-PCR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괜한 논란을 만든 거네요, 지금. 그래서 아닌 아마 거예요. 하원에 계신 분이 뭔가 잘못 의사소통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뭔가 미국 FDA 그리고 미국 현지 국회의원 간에 뭔가 의사소통의 문제, 뭔가 오해, 잘못된 내용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튼 어제 이런 설명들이 좀 나왔습니다. 괜히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트집 잡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꼭 한국이 왜 이렇게 확진을 많이 하는가라는 걸 괜히 좀 그렇게 보시는 나라가 혹시 있을까 해서 이런 걸 또 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백신과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각국에서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 기업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금을 미끼로 독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의학, 제약 업체가 백신을 완성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엄청난 수요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백신을 개발한 그 기업, 그리고 그 백신을 확보한 국가는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의학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 여기 독일 언론이 보도했는데 독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뭔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인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독일의 한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백신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CEO 다니엘 메니첼라 큐어백 최고 경영자가 지난 2일 백악관에 초청이 됐답니다. 이 독일 연구 업체의 CEO입니다. 자, 초청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미국 제약업체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여기서 무슨 투자를 더 해주겠다, 자금을 더 줄 테니까 나중에 어떻게 뭐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내용을 알게 된 독일 정부 호락호락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국 기업의 백신 독점권을 미국에 내어주지 않을 태세다. 독일 보건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방정부는 독일과 유럽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백신과 활성 물질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이 많다.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독일과 유럽에서 뭔가 개발되고 있다는 거 우리 지대한 관심사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이 이 백신과 관련해서 치열한 경쟁을 물밑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박희수 교수님 간단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최영철 편집위원 두 분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진짜 백신 개발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렇게 서로 각국에서 경쟁이 붙고 있고요. 신종플루 때도 이제 그 오히려 백신 회사가 정부가 오히려 백신 회사에 와서 요청을 하는 막 가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상황도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영국, 뭐 독일 다른 나라 모든 나라 지금 백신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15개국 정도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문제는 백신이라는 게 바로 치료제는 좀 빨리 되지만 백신은 전임상 특히 이제 일상 뭐 복잡한데 동물 실험 그다음에 안전성, 효과성
그다음에 이제 대조군 실험, 그다음 허가 등 이렇게 뭐 복잡한 이른바 1상, 2상, 3상 뭐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지금요. 그 과정이 예. 사람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예.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WHO에서는 지난번에 18개월 내에 예.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 실제로 당장에 개발하는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다만 치료제는 조금 빨리 우리가 현재 실용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최영철 편집은 항상 이런 어떤 신약, 이거 신약 아닙니까? 이제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런 백신 개발, 신약 개발할 때 보면은 뭐 기대는 높았는데 나중에 보면 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갖고 이번에는 진짜 되나 뭐 이런 또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공포가 일어난 이유는 예. 우리 동네에 병원이 그렇게 많고 예. 우리나라에 제약회사가 그렇게 많지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는 예. 것 때문에 공포가 큰 거죠. 예. 사실 뭐 경증 환자의 경우는 80% 이상이 그냥 아무렇게나 뭐 증상도 없이 예. 그냥 자가격리만 잘하면 예. 그냥 무증상으로 잘 치료된다는 이 병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공포스러운 것은 결국 백신 문제 그리고 치료제 문제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것이 또 우리 제약회사들이 쉽게 달려들 수 없는 이유는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끝나버리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 이 경제성 없는 백신이나 예.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국가가 어느 정도 R&D 부분에 좀 투자를 하는 이런 재정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매일 메르스 끝나고 나서 재정 투자할 걸 신종플루 끝나고 나서 재정 투자를 좀 해야 될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국민 보건을 위해서 재정 투자가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신이나 치료제 부분에서 조금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러한 정책보다는 지금 먼저 선도적으로 가서 국민들에게 예.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약을 개발한다는 건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신약은 미국과 유럽에서 개발이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좀 이런 측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당장의 성과보다는 사실은 조금씩 노력하면서 쌓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우리나라가 실력이 글쎄요. 뭐 제가 문외한이라 생각해보지만 박기수 교수님. 우리나라의 이런 신약 개발 실력이 미국과 유럽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많이 떨어지죠.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예. 거대 제약 기업이 있어서 뭐 예. 우리 신종플루 때 우리가 이제 당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 로슈라는 기업이 있어서 뭐 떼돈을 벌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백신이나 신약은 상당히 오랜 기간 R&D가 필요합니다. 축적된 노하우. 예. 그리고 한 번 뭐 개발할 때 적어도 1조 원 이상의 돈도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매출이 뭐 1조 원 되는 제약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구비가 하나 개발에 1조씩 드니까 그게 웬만한 기업은 뭐 감당할 수가 없겠군요. 그러니까 이게는 진짜 오래 보고 천천히 가겠다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아마 성과가 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전 세계 지금 이런 경쟁도 있다는 내용도 오늘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정치권 이슈로 가보겠는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몸값 뛴 안철수 총선 성적은 어떨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의료 봉사 끝내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요. 자, 그리고요. 김종인 놓고 진퇴양난 통합당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입니다. 몸값 올린 안철수 다시 서울로 2주간 자가격리 후 당무 복귀. 그렇습니다. 지금 한 13일 정도 의료봉사했죠. 그러니까 대구에 머물렀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제 자가 격리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뭐 당무를 보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나 평가가 이렇습니다. 몸값 확실히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선거 끝나면 중단된 의료봉사 계속할 것이다. 국민의당 선거체에 돌입했고요. 후보자처 면접도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의료봉사 마친 안철수 총선 끝나면 다시 오겠다. 대구로 다시 간다 얘기했습니다. 자가격리 중 총선 메시지 낼 듯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럼요. 어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당대표로서 충실하게 선거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저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증오와 배제가 아닌 통합과 희망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생각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과 함께 대구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단된 의료 자원 봉사 활동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굉장히 힘든 자원봉사를 했잖아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좀 밝아 보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확실히 대구 경북에 어필을 한 겁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세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국민들에게 예. 코로나19를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메시지를 크게 던졌지 않나 저는 이렇게 싶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예. 가장 각광받는 것이 의회의 한방입니다. 기존 문법에서 벗어난 의회의 예. 한방. 가장 최근에 가장 성공했다 하는 것이 여당이 했던 4+1 체제였습니다. 4+1 체제는 사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존 문법에서 탈락한 기존 문법을 이탈하는 의회의 한방이었는데 예. 그 4+1을 통해서 정부 여당이 큰 재미를 한번 봤죠. 예. 공수처도 선거 통과시키고 선거법도 통과시키는. 또 의회의 한방이 또 하나 있었죠.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것. 그것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의회의 한방. 설마 했죠, 다들. 그렇습니다. 그것도 또 성공을 봤죠. 또 모방하는 여당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도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일탈한 새로운 의회의 한방을 통해서 기존의 문법과 다른 장문을 씀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의료봉사는 예. 국민의당이 저조한 지지율에서 예.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의 지렛대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안철수라는 그 정치인이 하나 만들어냈다.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어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필은요,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선거입니다. 한 달 남았거든요. 국민의당은 비례대표만 나옵니다. 지역구 출마 안 합니다. 그럼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을 많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의석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 비례대표에서 어느 정도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당과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예.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샀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중도층이 새로운 길, 제3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재난에서 정치인이 백의종군하는 모습, 예. 그리고 한껏 낮아지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 정치가 바로 국민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예. 안철수 대표는 이번에 국민들에게 큰 신금을 한번 울려주지 않았나. 저는 국민의당 동그라미 찍는 국민들 예상외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석 예상하십니까? 저는 한 두 자릿수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몇 자리는 받지 않을까. 이렇게만 해도 다음 대선으로 나가는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안 대표가 비례에서 두 자릿수에 육박하게 그래도 가깝게 받는다면 상당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안 대표가 큰 의미 있는 큰 한 걸음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사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평가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각광받다 그 후에 좀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고 미국에 다녀와서 창당을 했을 때 커다란 반향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구 가서 의료봉사를 하면서 큰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그럽니다. 정치인 안철수가 아니라 의사 안철수에 대한 관심일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예. 정치인 안철수는 별로 재미를 못 봤다. 다시 복귀 이후에도. 그러나 최초의 세상에 안철수를 알린 컴퓨터의 병을 치료하는 예. 안철수.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안철수. 둘 다 전문가 안철수입니다. 예, 그 모습은 오히려 어울린다. 이 얘기가 굉장히 본인에게는 아플 거예요. 전 우리 최 의원과 조금 견해가 좀 달라 보이는데 예. 어차피 이번에 비례정당을 내세워서 예. 평가를 받아도 30석 중에 몇 자리잖아요. 예. 근데 지금 선거 국면이 갈수록 예. 결국 양쪽 당의 지금 거대 두 정당의 예.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투표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비례 투표 역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비례 투표는 더더욱 그렇다면 양쪽 당으로 쏠림이 예. 불가피할 거다. 중도층이 대거 이번 선거에 나와서 투표를 한다면 예. 4년 전처럼 특정 정당에 예. 정말 싫다는 아주 강력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쪽이 중도를 표방한 안철수라는 예. 국민의당의 지역구도 밀어주고 예. 비례대표도 밀어줬는데 예. 이번에는 지역구는 후보가 아예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 보수 쪽을 표방하는 미래통합당과 통합 운운하는 예. 얘기가 오갔을 정도로 이미 색깔을 잃었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안철수는 이제 본인 스스로와 주변의 일부 지지자들 예. 중심으로 이제 이번 총선 끝나고 나서 개인 안철수가 이제 다음 대선에 도전하는 이제 오로지 그것만을 향해서 뛰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굉장한 흡입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 흡입력이 너무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정치 지형이.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최영철 편집위원회 전망과 윤경호 위원의 전망이 약간씩 다릅니다. 지금요. 이 총선에 과연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뭔가 좀 있을 것이다. 네. 어. 최경철 위원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 게요. 예.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게 지금까지 별로 없었지만 거대 양당도 보여준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꼼수만 보여준 거 네. 아니냐.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예. 지금 찍을 데가 없습니다. 찍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보여준 안철수 대표의 모습은 예. 어쨌든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덕목이 한 3가지 정도라면 예. 하나가 국민과 공감하는 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공감하는 능력, 예.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 예. 그 3번째가 그것을 해결해주는 능력, 이 3가지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예. 앞에 2개에서는 충분히 보여줬다. 예. 무엇을 원하는지 공감하는 거와 그것을 대하는 태도의 진정성까지는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한 표가 안철수 그 당으로, 안철수 대표의 당으로 예.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예. 더더군다나 비례정당이나 이런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대 양당의 이기심, 예. 그런 어떤 폐해, 이것이 다시 그 경고음이 지금 국민들에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상당히 이번에는 중도층에서 또 다른 기대, 또 다른 희망에 한번 투자를 해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관건인데 이번에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안철수란 인물을 정치인으로 평가해서 표를 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의사 안철수로 인정해서 환호한 것뿐이다. 이걸로 멈출 것이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총선이 끝나야 합니다. 사실은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래통합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 인물을 놓고 진퇴양난이다. 이런 평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였습니다. 이렇게 언론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통합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선거지 못한다. 못한다는 이유가요. 이 공동 때문에 그럽니다. 공동. 원래 제안은 상임선대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으로 몸을 끌 수가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공동으로 한다면 난 못한다. 아, 이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뭐 걸리적거리게 같이 갈 수 없다. 나 혼자 끌고 가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내용 좀 더 보면요. 당 내에선, 미래통합당 내에서는요. 문재인 정권 창출한 사람에게 안방까지 내주겠다는 건가 이런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임선대위원장 안 되고 공동 정도로 하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오가나 봅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겠죠. 태영호 지금 서울 강남에 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연일 김종인의 사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국가적 모독 뭐 이런 게 좀 언론 인터뷰 통해서 살짝 나왔잖아요. 이 논란이 됐었죠. 본인은 또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또 이게 해명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논란이 있자 미래통합당 내에서는요 정병국, 박형중 등을 뭐 선대위원장으로 또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 넣고 진퇴양난이다. 진퇴양난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가자니 하나가 캥기고 저쪽으로 가자니 저것도 캥기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공천 개입 논란 우려 아니면 대안 없다 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 팽팽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네. 일단 근본적인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통합당에서 지금 영입을 하라는 거잖아요.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김종인 전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영향력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저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김종인 예. 위원장이 굉장히 뭐 저도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예. 저분이
그 겉에서 풍기는 좀 노예한 이미지, 그리고 예. 연세가 드셨다는 그런 이미지하고 실제적으로 인터뷰를 해보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당장 겉으로만 나타나는 표상적 이미지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단순한 이미지를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던지는 이미지는 국민들에게 미래통합당 아직도 꼰대 할아버지 정당 이거 아니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엘리트가 보는 이미지와 국민들, 대중이 보는 이미지는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황 대표가 여러 번 대화를 하고 이랬을 예. 때 김종인 전 그 의원의 경우는 아주 새로운 진보, 중도를 아울 수 있는 그러한 노예함 그리고 노련함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전 의원을 만약 영입해서 선대위원장으로 시킨다 한들 예.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이나 미래통합당이 품어야 할 중도의 지지자들이 미래통합당이 바뀌었구나 이러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매우 부족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김종인 의원께서도 예. 선방을 치는 것이 아닌가. 나 안 할란다. 내가 왜 그 하나 이렇게 예. 해서 정리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얻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예. 가산점을 주는 역할이 아닌 오히려 감산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선일 평론가께서 네. 보시기에는 김종인 전 대표가 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결국 갈까요? 아니면 가지 못할까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이게 그 미래통합당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뭐냐? 예. 개혁 공천을 하고 기득권을 좀 몰아내고 세대 교체를 이루는 거였어요. 예. 다시 말해서 공천의 모든 예. 핵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 공천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찾을 때 김종인 카드가 부상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예.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예. 눈높이에서 보면 일정 부분 해냈거든요. 음. 근데 지금 김종인 그 전 대표가 예. 지금 영입이 된다? 할 역할이 별로 없어요. 최경철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예. 게 과거의 인물을 데려오는 겁니다. 새로운 인물을 찾지 못하는 정당이구나, 이 정당은. 그리고 미래의 비전이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정당이구나. 이거를 주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내부의 기준도 되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사실상 여러 당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김미균 씨를 심각하게 정치를 시작하기도 전에 있는 사람인데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좋은 우호적인 SNS 글을 예. 썼다는 거 하나로 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분은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진영으로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철새에도 무슨 사회의 급수가 있고 왕후장상이 있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기준도 상당히 흔들리고 좋을 게 없다. 저도 최경철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예. 굉장히 동의를 하고 예. 오히려 여당의 지금 그 어떤 실수 이런 예. 거로 득점을 해야 될 때 예. 정말 야당 복은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각 당이 뭐 공천 작업이 이제 마무리 국면이지만 다들 조금씩 뭐 이렇게 잡음 같은 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요 정의당과 관련된 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롤 대리 게임. 그렇죠. 이 대리 게임 논란이 됐었죠. 류호정 재신임 비례대표 정의당 비례대표 1번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비례잡음 더 커지나. 여기가 논란이 있었는데 재심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반면에 과거에 음주운전 뭐 이런 게 논란했던 신장식 후보 6번이었습니다. 자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좀 다르게 판단이 됐다. 그러면서 조금 논란이다 이런 거거든요. 다음 기사는요. 정의당의 비례 의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이대로면 여기서 말한 이대로란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 뭐 연합정당을 갖게 된다면 이 얘기입니다. 비례 47석 가운데 민주당 측은 21석, 한국당 측은 미래한국당이죠. 17석, 그리고 정의당은 6석 가져갈 가능성. 원래 정의당은 이 정도로 기대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 선거법 바꾸고 갔을 때. 그러니까 정의당 의석수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다, 생각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의당과
민생당에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정의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그 이유는 정의당으로서는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참여해온 의미를 축소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경호 의원님.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이 공개가 됐을 때 많은 분들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이 정의로운 것이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 논란이 돼서 일부 후보는 자진사퇴, 일부 후보는 재신임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당별로 비례대표 후보를 투표로 표를 몰아서 일부 가산점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당별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몇몇 당은 지금 내놓죠. 정의당은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당 이 구조에서 진정한 진보 정당의 한 축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라고 정강이나 아니면 정책에서 많이 내놨고 그거에 호응을 해서 기대를 한 분들이 표를 몰아줬던 측면이 있죠. 그러나 중간에 거쳐오는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이번의 경우도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내부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면 인정을 해야죠. 신장식 후보의 자진 사퇴는 100번 옳은 걸로 보입니다. 1번으로 배정된 젊은 후보의 경우는 지금 비례대표의 의미를 따져보건대 기존의 정당 정치에 기존의 제도권 정치에 진입하기에 장벽이 많은 소수자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여성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여성, 얘기하지 청년 않습니까? 뭐 이렇습니다. 여성, 청년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내부 검증에서 조금 부족했다라고 한다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다만 경중을 따지는 측면에서는 이제 정의당은 1번인 유호정 후보를 재신임해버렸으니 결국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수밖에 판단을 없다.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유권자의 평가를 받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비난의 몫은 야당은 저걸 빌미로 삼아서 훨씬 큰 비난을 할 수는 있겠죠. 저는 아까 다시 좀 돌아가면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내에 아마 적지 않은 반발이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근데 이 반발이 당내 반발을 떠나서 넘어서 외부에 지금 한국당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당원이 아닌 분들도 김종인 그러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앞에 우리 다른 두 패널들이 얘기를 하셨던 게 고스란히 저는 투영이 됐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는 자칫 잘못하면 각 당의 적극적인 지지층만 가서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오감이 커져 있고요. 그렇다면 투표율은 60%를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 넘기는 정도의 평소에 비해서 낮은 투표율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의 몫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정당이 각각 자기들의 논리와 이유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요 30일 뒤에 유권자들이 그걸 다 판단할 겁니다. 한 달 뒤에 이 시간 과연 어떤 뉴스를 전해드릴지 궁금합니다. 정말 어떤 뉴스 나올지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로나19 관련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되는 겁니까? 학사 일정 조정 그리고 수능 연기 뭐 이런 거 불가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사상 첫 4월 개학이 가시화됐다. 학사 일정 줄줄이 조정 불가피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코로나 확산 막아야 된다. 원래는 23일 개학이죠. 이거 한 번 연기한 겁니다. 그런데 2주 정도 더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교육부가 뭔가 결정을 하는데 몇 가지 안이 있습니다. 전국 동시로 연기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별로 다르게 연기할 것이냐 뭐 이런 판단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연기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또 생각해 볼 대목들이 있는데 다음 기사입니다. 보시죠. 초유의 유치원 초중고 4월 개학 현실화 눈앞인데 그럼 중간고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 이게 성적 처리나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역시 싣고 있고요. 학사 일정 큰 차질 빚어질 전망인데 중간고사 불가능. 그럼 수능도 어떻게 연기되는 겁니까? 몇 년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일 또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학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비록 그 소아 청소년 연령층이 발병이나 중증도는 매우 낮다 해도 그럴수록 도리어 전파 과정에서는 증폭 집단으로 또는 조용한 전파 집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항상 그 사업장과 같이 학교도 철저한 생활 방역의 모든 기본과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된다. 네. 정철 편집위원. 네. 그대로 23일 그냥 예정대로 계약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한 두 주 정도 미뤄야 되는가 어느 쪽 의견이십니까? 23일 계약을 강행할 만한 간 큰 정치인 또는 간 큰 관료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간이 크지 않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간 큰 관료도 없고 예. 간 큰 정치인도 없을 겁니다. 예. 제가 볼 때는 23일 계약은 분명히 4월로 연기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감염병이 예. 계속 그 확산 추세는 아니지만 예.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자꾸만 일어나거든요. 예. 더구나 그런데 학생들은 또 학교에 가면 애들이 또 장난도 치고 그리고 뭐 싸움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밀접 접촉이 없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런 밀접 접촉이 없거든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또 철이 없는 부분도 있어서 예. 항상 조심성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분명히 4월 달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 뭐 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애한테도 어제 물어보니까 그러면 중간고사는 어떡하냐. 예. 중간고사 안 치고 수행평가로 대체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도 예.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그 철이 교육당 있네요, 아이들이요. 그렇습니다. 교육당은 또 아마 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월 달 연기는 예. 불가피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네. 어느 쪽 의견이십니까? 저도 뭐 연기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예. 단지 이게 학사 일정 상에서 학생들한테 예. 평가 방식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제시를 해주면 나머지는 그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게 이제 공정하지 않았을 때 혼란이 일어나는 거지. 수업 일수는 지금 그 예. 초중등 교육법에 그 시행령 45조에 예. 정해져 있거든요. 예. 이걸 좀 뭐 국무회에서 그 개정을 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것이고요. 비정상이면 조금 줄일 수도 있다고 좀. 그렇죠. 뭐 하나의 조항을 더 넣어가지고 예. 이런 상황에는 예. 뭐 예외로 한다든가 예외 조항을 하나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특히 고3 공정성과 그렇죠. 그걸 준비할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만 잘 준비해서 제시를 해주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정을 연기할 수 있지만 성적과 입시 관련해서 공정하게만 해준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학부모들은 학생이 민감하죠. 그 부분에. 근데 이걸 잘못 다루면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윤경 의원께서는 어느 쪽 의견이십니까? 전 뭐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고 보는데 예. 지금은요. 관료나 정치인의 결정, 목소리를 존중할 때가 아니고 예. 감염 예방 이쪽의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걸 따라야 될 때다. 예. 아직도 처음에는 병원, 교회였는데 지금은 학원, PC방, 콜센터 예. 그리고 이제 학교까지 만약에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된다면 예. 이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예. 감염과 예방의학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지금은 존중을 해야 된다. 그분들이 연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예. 이건 무조건 따라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기수 교수님께서. 저는 그 아까 예. 저 권준욱 그 방역대책본부 부부부장의 얘기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최영철 편집위원이 처음에 말씀하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강큰 정치인과 공무원이 있겠는가. 이 얘기에 어느 정도 답이 있지 않을까. 오늘 아무튼 교육당국이 뭔가를 좀 정합니다. 그리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 기사는 뭐 사회 분야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제주 해군기지 구멍난 경계 체계다. CCTV도 경보음도 먹통이었다.
이거 군기지에서 이런 게 먹통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유사시에 무슨 일이 있으라고 이게 먹통입니까, 지금요? 상황실 2명이 12시간 70개 화면을 감시한다. 이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뜻이네요. 이걸 다 보기가. 5분 대기조는 2시간 후에나 현장 도착. 이거 5분 대기조 맞습니까? 그럼 이름이? 뭐 1시간 대기조입니까? 이렇게 되면요. 합참, 책임자 보직 해임 등 엄중 조치하겠다. 많이 듣던 얘기죠. 터지면 엄중 조치입니다. 언제까지 엄중할 겁니까? 그럼. 최경철 편집위원. 네. 이거 우리나라 군 이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군대가 지금 간이 커졌습니다. 아, 오늘 간 큰 얘기 참 많이 하시네요. 오늘 간 커졌다는 얘기. 군대가 간이 커져서는 안 되는데 예. 군대는 항상 간을 좀 졸이면서 예.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군의 목적이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예.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경기에 실패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해야지 예. 우리 군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아직 뭐 편안한 상태인 것 같지만 예. 38선에서 북한과 대치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종전 상태가 아니고 휴전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군대는 간을 항상 졸이면서 예. 경기에 여념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또 약간 좀 걱정되는 바는요. 이거 보면 상황실 2명이 12시간 70개 하면 그러니까 여기다 또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인원이라면 이거는 사실상 어렵다는 거예요. 감시하기가. 그러면은 이건 기본 체계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걸 또 당시 근무자 누구였어? 찾아내. 이렇게 돼서 또 엄중히 들어간다. 이러면 또 이거 예방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조치를. 이게 또 걱정이 됩니다. 이 엄중 조치 이번에는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요.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중국입니다. 시진핑 주석. 근데 중국이 좀 한숨 돌렸죠. 코로나19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가 봅니다. 코로나 진정세 틈을 탔다. 리더십을 키우려는 시진핑. 요즘에 각국 정상들의 전화를 해서 위로하고 뭐 돕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탈리아, 이란에 퇴치 돕겠다. 지지 소환도 보냈어요. 인류는 운명 공동체, 협력 대응 역설. 그런데 막상 시진핑 주석을 비판한 중국 부동사 재벌은 행방불명됐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상황이 뭡니까 여기요? 그래서 지금 지적들이 나와요. 김성일 평론가, 네. 시진핑 주석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 중국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겁니다. 중국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아, 저기는 뭐 이렇게 체제가 예, 권위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동원이 기본적으로 그 지도자가 할 수 예. 있는 동원의 권한이 예. 워낙 크잖아요. 투명성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볼 수가 없고. 아니 근데 이 실제로- 각국 정상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먼저 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자기가 예. 원하는 쪽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하고 뭐 몰아가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지금. 아. 그러니까 뭐 원래 그 세대를 그러니까 세대별로 예. 계속 이어가면서 정치를 해온 그것도 자기 독재 그 체제로 더 바꿔놓고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지금 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내부가 지금 완벽하게 정말 안정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데 그런 예.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오히려 더 하는 거 아닌가,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사들이 시진핑 주석이 뭔가 책임 회피하고 분위기 돌리고 뭐 이러려고 자꾸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 또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